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2월 18일 뉴스바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의 뉴스 메뉴들 살펴보도록 하죠. 이른바 검찰총장 뒷조사의 배후가 누구인지 의혹은 커가는데 법원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한 구속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때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검찰이 자초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검찰이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는 곳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숨길 게 많은 권력자들의 의혹에는 손 놓고 있다가 때를 놓치고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공개적인 파업 사건에 대해서는 들쑤시듯 압수수색을 벌이는 검찰입니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으로부터 공안몰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낚시기사, 어뷰징 기사, 가뜩이나 제 역할을 못하는 언론이 보여주고 있는 추한 모습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큰 반향을 일으키자 조선일보가 인터넷을 통해 어뷰징 기사를 쏟아낸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이런 문제는 영세한 소규모 연예 매체에 국한돼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체력이 큰 언론사가 더 심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낚시기사와 어뷰징 기사를 감시하는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고로케닷컴 운영자인 이준행 씨 인터뷰 예정돼 있습니다. 국정원의 이른바 셀프 개혁안이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지만 여당은 두둔하느라 바쁩니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의 발언으로 시사 애너그램 공가를 오랜만에 들려드립니다. 어제 MBC PD 수첩 보도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목회자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뉴스의 재구성에서는 과거 지구의 종말을 예언했던 조용기 목사의 설교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 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신문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신문부터 볼까요?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그야말로 봉숭아땅이었습니다. 서승환 장관과 최연희 코레일 사장을 불러서 철도노조 파업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무산됐습니다.
의사 일정 순서를 놓고 여야 사이에 사태질과 고함이 오가면서 파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산회했는데요. 자, 어제 돌아간 상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침 10시쯤이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 현안 보고를 위한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런데 선 법안 처리 후 현안 보고 이걸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무슨 소리냐? 선 현안 보고 후 법안 처리 이렇게 가야 한다라면서 맞섰습니다. 설전이 오갔어요. 그러다 1시간 만에 정회됐습니다. 자, 오후 2시 40분쯤에 국토위원회 회의가 속개됐지만은 내내 의사 일정 순서를 놓고 공방만 이어갔습니다. 자, 민주당 소속의 주승용 위원장은요, 노조는 민영화 전 단계라고 하고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니 국회가 나서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면 파업은 끝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영화 금지를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어떤 법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러니까 새누리당 김태흠, 이노근, 이장우 의원은 직권 상정하려는 거냐? 장관은 보고하지 말라 이러면서 고함을 치면서 의사 일정을 방해했습니다. 자, 민영화 금지를 위한 국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그런 주장, 이런 주장을 조승용 위원장이 밝혔다라고 말씀드렸죠. 장관에게 그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서승환 장관에게 말이죠. 그랬더니 서승환 장관은 소위 구성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지가 뭔데 반대를 해요, 국회에서. 아니, 물어보니까 생각은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민영화 안 한다면서요. 글쎄 말이에요. 민영화 안 한다면은 이런 소위 구성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국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반대한다는 건 또 뭡니까? 자, 이런 와중에 말이죠.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그야말로 엉뚱한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이 백령도에다가 삐라를 뿌려서 빨리 가봐야 한다. 그쪽이 자기 지역구거든요. 예. 아니, 자기가 가서 뭐 있으면은 뿌리던 삐라를 안 뿌립니까? 무슨 이런. 과거에 삐라 모아서 어디 파출소나 이런 데 갖다 주면은 뭐 빵도 주고 했잖아요. 그러려고, 저희 동네는 책받침을 줬습니다. 네. 예. 빵하고 책받침 받으려고 빨리 가야 된다 이런 말인가요? 예. 정말 참 어제 한편의 코미디였습니다. 예. 자, 왜 반대했을까요? 예. 자, 한겨레 오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철도 노조와 이 코레일 사이에 그 코레일 빚 12조를 놓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이제 코레일 편에 서서 어제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철도 경쟁 체제 도입은 부채를 스스로 갚기 위한 선택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연평균 5,700억의 영업 적자가 누적되면서 코레일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 6월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435%를 넘어서게 됐다. 철도 운영의 구조를 바꿔내지 않으면 그 부담은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코레일의 최근 경영 또 재무 상황을 보면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그 용산 국제 업무 개발 사업이 무산되면서 부채가 크게 늘었는데요. 정부는 앞서서 올해 상반기에 코레일의 채권 발행 한도를 자본금 및 적립금의 2배에서 5배로 크게 늘려서 한숨 돌리겠습니다. 더 많은 빚을 끌어올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준 건데요. 자, 그러나 이미 회사채 발행 규모가 12조 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전체 자본금의 4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코레일 경영 심각한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 철도 공사의 방만한 경영 탓인가? 사실이 그런가? 이에 대해서 철도 노조는 할 말이 많습니다. 철도 노조는 코레일의 부채는 방만 경영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코레일에 따르면은 부채 비율은 2005년 이제 코레일이 출범한 이후 2009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그 뒤로 2012년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자, 코레일은 왜 이렇게 빚이 늘었을까? 2009년 1조 2천억 원의 채권을 발행해서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했습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 때문에 막대한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을 감당해야 했던 정부가 애초 민자 사업으로 만들어진 인천공항철도 사업 자체를 코레일에 떠넘긴 것입니다. 혹시 이 인천공항철도 타보셨습니까? 네, 타봤습니다. 거기는 이 의자 한 석에 사람이 누워서 가도 될 정도로 손님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객차 한 양 통째로 예. 전세 낸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글쎄 말입니다. 자, 그런데 민자 사업할 때 말이죠. 이거 어마어마한 수요가 예상된다. 라면서 장밋빛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운영해보니까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민자 사업자가 나 이거 못하겠다. 두 손 두 발을 들었던 거죠. 결국 그래서 코레일이 인수를 냈는데 이러다 보니까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단 말이죠. 자, 이뿐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이라는 어마어마한 홍역을 치렀습니다. 애초 회사 소유의 용산철도 기지창 부지만 매각할 생각이었는데 아무래도 돈이 될 것 같아요. 정치권과 건설업계가 계속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 참여를 결정을 했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엮이면서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예. 출범 때부터 나라 빚을 떠안는 부분도 있습니다. 철도 운영을 맡은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속철도 건설부채 4조 5천억을 떠맡은 겁니다. 이게 자기들이 경영을 잘못했고 정책 판단을 잘못해서 늘어난 빚이 상당한데 이걸 노동자들이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아간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철도노조의 파업은 그래서 도덕적 해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정부 또 코레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철도노조는 2005년 이후에 정원 대비 10% 정도 인력을 감축하는 등 자구 노력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협조를 했습니다. 나라 빚을 대신 짊어진 코레일의 방만경영이라는 멍해를 씌우는 것도 억울하지만 부채 해소를 위해 알짜 노선인 수서발 KTX를 분리한다는 것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방만경영이라는 정부 주장은 파업 중인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금 코레일의 빚이 누적돼가지고 경영 위기를 만났으니 수서발 KTX를 분리하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수익이 창출될 건데 그 수익 창출의 몫을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에 안겨주자? 이게 대체 무슨 발상에서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경향신문 일면 기사를 보면은 또 이런 정부와 코레일의 터무니없는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과 관련한 그런 당위성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입수한 건데요. 지난 5월 코레일 내부에서 작성한 수서발 신규 사업자 법인 설립 시 추가 비용 문건이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수서발 KTX를 만들지 않는다면 코레일이 결국 수서발 KTX를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따로 사람을 뽑을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별도의 법인, 그러니까 수서발 KTX 자회사를 만든다면 정부와 코레일의 계획대로 한다면 연간 241억 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충분히 자체 충당이 가능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중복 채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철도 산업 전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숙련된 인력이 이렇게 전직하게 되면은 또 이래저래 인력 공백도 생기게 될 것이고요. 이래저래 많은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중복 투자가 된다는 겁니다. 철도 산업의 비효율과 이런 여러 가지 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라는 이유로 해서 수서발 KTX 운영사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리어 수서발 KTX 운영사를 따로 만드는 것이 철도 산업 비효율과 국가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그런 이야기. 이게 철도노조 이야기가 아니라 코레일이 지난 5월에 만든 내부 문건에 담겨있는 네.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별도 회사를 또 만들어요? 아니 지금 난국을 타개하겠다고 해가지고 수서발 KTX 자회사를 만든다는 건데 이걸 만들면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은 자기들도 그렇게 인정하는 바인데 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조선일보
조선일보의 그 칼럼을 보면 말이죠. 혹세무민이라는 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김민철 사회정책부 차장이 쓴 칼럼인데 말이죠. 제목은 철도 파업의 진짜 이유입니다. 철도 전문가들은 철도 파업의 진짜 이유는 민영화든 자회사든 경쟁체제가 싫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지금 시내 직장이 좋은데 굳이 자회사라도 나타나서 임금, 운영비 등에서 비교당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경쟁사가 나타날 경우 지금 철도노조가 하는 것처럼 국가철도망 독점을 무기로 파업을 하면서 높은 임금 인상과 복지를 요구하기도 힘들어질 수 있다. 고레일의 비효율적인 운영 유지, 철도 노조원들의 높은 임금과 복지는 그만큼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가거나 많은 철도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니, 민영화가 되면은 철도 요금을 덜 냅니까? 당장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주식회사의 구조상 당연히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을 소홀히 하고 또 아울러 또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조선일보는. 네, 영국에서 실제로 민영화된 이후에 요금이 올랐다는 그 사례는 뭐 몇 차례 저희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예. 조선일보는 왜 그런 사례를 얘기를 안 하냐고요? 영국 이야기가 한 줄 들어갑니다. 이 칼럼에. 네. 영국의 경우 철도 민영화 이후 요금 인상과 잦은 사고 등으로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한 줄 들어갑니다. 나머지 철도 경쟁 체제를 도입한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유럽 선진국들도 또 일본도 80년대부터 철도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은 일본 철도회사 7군데 가운데 4군데가 지금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내용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보면 말이죠. 진실의 전부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장에서 이걸 좀 알아주셔야 할 텐데 말이죠. 어떨 때 보면 하루에 80면을 발행해요. 그 엄청난 지면을 갖고 말이죠. 왜 진실의 전부를 보여주지 못하죠? 지면이 모자라서 그러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네. 예. 영국 사례를 이렇게 숨겨놨군요. 예. 네. 한 줄. 논란이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예. 아주 해외에서도 철도 경쟁체제 도입, 철도 민영화 도입 이후로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기자적 양심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제대로 알고 이 칼럼을 쓴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소설가 이재하, 서정인, 정찬 씨의 원고를 거부하거나 연재를 중단해서 논란을 일으킨 월간 현대문학이 문인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런 독재, 이것을 비꼬거나 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재를 중단한다든지, 또 글을 그만 쓰라고 했다든지, 이랬던 현대문학 아닙니까? 자, 이 최근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편집 책임자인 양숙진 주간과 편집 자문위원 4명이 모두 사퇴한다고 합니다. 경향신문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경향신문뿐만 아니라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진보, 보수 모두 입장이 동일합니다. 놀랍죠? KBS가 휴대폰, 컴퓨터에도 TV 수신료를 내라고 이렇게 방통위에다가 건의한 내용입니다. 조중동 역시 이런 KBS의 건의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수신료를 걷는 대상은요, KBS를 시청하는 가구를 상대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텔레비전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수신료를 걷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없으면은 수신료 안 내도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래서 KBS는 요즘 TV를 없애고 컴퓨터로 TV를 보는 분들도 있고 또 휴대폰,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TV를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 이 스마트폰 또 PC, 또 태블릿 PC 이런 걸로 TV를 수신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니 이 컴퓨터와 휴대폰을 갖고 있어도 이제 TV 수신료를 내도록 이렇게 방향을 만들어 달라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제 건의를 했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즘 KBS 안 본 지가 언제부터 안 봤더라? KBS가 뭐예요? 예. 예.
예, KBS, 우리 MBC 어제 그 PD 수첩을 제가 봤거든요. 네. 아, 정말 MBC PD 수첩은 거의 한 2년 만에, MBC를 거의 2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KBS 우리 언론 노동자들께 제가 사과를 드려야겠네요. 아니, 그분들도 안 본대요. 예. 민동기 기자 이야기로는, 아니, 그 뉴스를 왜 봐요? 뭐 이런다는 거예요. 예. KBS에서 이상한 보도가 나와서, 문의를 해보면은, 우리도 안 보는 걸 왜 봐요? 이렇게 스트레스 쌓이게.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데, 뭐 특별히 사과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당 측 방송통신위원, 김충식 양문석 위원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자, KBS, 어제 그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이 민심이 심상치 않으니까 어제 KBS 9시 뉴스를 통해서 야당 의원들이 사실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면서 마치 거짓말한 것처럼 보도를 하더군요. 자기들은 수신료와 관련해서 예, 건의를 한 것이지 뭐 앞으로 이번 수신료 인상 시즌부터 적용하겠다 그런 말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KBS가 이 공정한 방송을 하면은 뭐 이게 논란이 되겠습니까? 이 완전히 종박 방송이 돼버려 가지고 이 권력의 나팔수가 됐다는 그런 지금 비판에 직면해 있는 KBS 아니겠습니까? 잘하면 말하자면은 수신료 더 올려서 받아갈 가치가 있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자, 뭐 아시던 대로 지금 2,500원인 수신료를 KBS는 4,000원으로 인상하겠다 이러고 있는 양상이죠. 자, 교학사 교과서 이거 정말 점입 가경입니다. 또예요? 또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해봤더니 근현대사 관련 단원에서만 모두 400여 건에 이르는 오류와 왜곡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가 400페이지가 넘지도 않을 텐데 말이죠. 그러면 한 페이지당 뭐 몇 개씩 이렇게 왜곡된 내용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참 공분을 부르는 부분은 임시정부 역사에 대한 어마어마한 왜곡입니다. 임시정부의 역사를 무리하게 이승만의 역사로 기술해서 오류를 범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임시정부 승인 획득 운동의 주역은 이승만이었다라고 서술을 했는데 사실과 다르지요. 중국에게서 이런 임시정부 승인을 받기 위한 운동의 주역은 이승만이 아니라 김구를 비롯해 조소왕, 김규식, 박찬익 등 충칭 임시정부의 요인들이었습니다. 이거는 역사를 조금만 알면은 다 이거는 아는 내용입니다. 이승만은 당시 미국에 있었죠.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한동안 미국에서 대통령 명함 돌리던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아니 대통령이 왜 안 보이냐? 빨리 건너오라. 이렇게 임시정부 요인들이 닥달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와가지고 분란만 일으키고 여행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이승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또 탄핵을 당한 인물이 이승만이기도 합니다. 임시정부 승인 획득 과정에서 이승만은 뭐 역할을 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주역이 이승만이었다. 이거 어마어마한 역사 왜곡이죠. 또 교학사 교과서는 또 1943년에 카이로 선언 등은 이승만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서술을 했는데 이 역시 틀린 내용입니다. 카이로 선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즉각 독립을 주장한 것은 중국의 장제스였고 장제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인사들은 주로 충칭 임시정부 요인들인 김구, 김규식, 조소왕 등이었습니다. 또 임시정부가 1932년부터 7에서 8년 동안 중국을 떠돌아다니며 힘겹게 독립운동을 한 장정에 대한 내용은 물론이고 한국 광복군 창설과 관련한 내용도 빠뜨렸습니다. 자, 이것만이 아니죠. 그 밖에도 여러 오류들이 있는데 조선 총독부를 일본 총독부로 표기하지 않나, 통감부를 조선 통감부로 쓰거나 의학교와 관련 없는 전무학당을 경성의학교로 소개하는 등 이 교과서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 표기가 다수라는 겁니다. 자, 이런 교학사의 엉터리 교과서 논란이 커지니까 교육부가 어제 또 이런 조치를 밝혔네요. 예. 한국일보 8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서남수 장관이 8개 종류 교과서에 대한 최종 승인 결과를 발표하면서 출판사들에게 내용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기, 표현
등 단순 수정 사항에 대해서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또 수정할 기회를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단순 표기상의 오류로 보기 어려운 잘못이 여러 군데 지적된 교학사 교과서의 오류 수정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간 초본과 관련해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수정 권고 또 명령 또 수정 작업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어처구니 없는 이런 400여 건에 이르는 근현대사만도 400여 건에 이르는 이런 오류를 유발시킨 교학사 교과서 이런 거는 검정 취소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왜 이렇게 교학사 교과서를 밀어주는지 그 흑막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심은 합리적입니다. 자, 그 장제국 전 회장, 장제국이 아니죠. 장제구 전 회장이 이제 물러났죠. 한동안 한국일보는 사주 없는 신문이었습니다. 예. 그동안 한국일보를 보면서 이게 참 양식 있는 신문이 또 하나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일보의 새 주인이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삼화제분 컨소시엄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2부는 한국일보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삼화제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여러 신문들이 이제 입찰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자, 그 가운데 삼화제분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합니다. 삼화제분은 자본금이 87억여 원이고 직원도 수십 명에 불과하지만 재무구조가 탄탄한 알짜 기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현재 그 삼화제분의 경영을 맡고 있는 박원석 대표 이사는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의 사위입니다. 자, 이 때문에 신문의 정체성을 두고 한국일보 내부에서 일부 우려가 제기됐다고 하는데 이번 매각 협상 과정에서 편집권 독립 같은 이런 언론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이런 이런 조건이 있었거든요. 이 조건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일단 믿어보자 하는 분위기가 한국일보 안에서 퍼져 있다고 합니다. 자, 삼화제분 컨소시엄은 실사를 진행한 다음 달쯤에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겨레 12면 기사 볼까요? 송전탑 선로 변경을 두고 한전과 조건부 합의한 전북 군산의 새만금 송전철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어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외부 세력을 거절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른 왜곡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보수 언론들은요.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상황을 대비시키면서 주민들이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지 않아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문제는 외부 세력이다. 외부 세력이 떠나야 이 갈등이 해소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몰고 갔단 말이죠. 자, 그런데 대책위는 외부 세력을 거절했다. 이런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자, 대책위의 그 보도자료 내용을 또 보면요. 주민들만으로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거대 기업 한전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지역 교회 목사님들의 도움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따로 외부 단체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견뎌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외부 세력 없이 이렇게 한전과 대화를 하니까 갈등이 해소됐다. 이렇게 말이죠. 예. 조선일보야말로 이런 정말 불필요한 외부 세력 아닙니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일보 일면을 보니까 말이죠.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가 사이버 사령부 요원 20여 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한때 구속 수사가 검토됐던 이모 530단, 그러니까 심리전단 단장은 기소 대상에 포함된 반면 옥도경 현 사이버 사령관과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이버 사령관으로 재직한 연재옥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지휘 책임을 물어서 징계에 처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요.
야, 이거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조사본부가 사이버 심리전 요원 80여 명과 지휘 개선을 모두 수사하고도 정치글 작성 배후로 3급 군무원인 이모 단장을 지목하고 혐의가 확인된 요원 20여 명을 불구속하겠다고 발표한 것. 야당은 이를 두고 꼬리 자르기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뇌부들을 이렇게 모두 법정에 세우면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이게 위태롭거든요. 김관진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꼼수죠. 아, 그렇죠. 또 그 위에 누군가가 있을 테니까 하는 의심은 또 합리적입니다. 그 이모 군무원 심리전 단장. 예. 이 사람 녹취를 들어보면 보고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방부 거쳐서 청와대까지. 청와대까지 보고했다는 내용이 어제 추가로 보도가 됐죠. 자, 사실 정말 이게 그러니까 이모 씨 구속에 대한 내용을 흘려서 반응을 떠보니까 그거로 되겠냐. 어차피 꼬리 자르기 욕먹을 거. 예. 다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르면 오늘 수사 결과 발표가 된다는 보도가 있었던데 되는지 모르겠군요. 김광진 민주당 의원 어제 그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보니까 허탈하기 이를 데 없다는 그런 식의 내용을 밝히더군요. 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의 아들로 지목된 최모군, 이 최모군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사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영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 국장 사이에 그동안 이제 문자로만 무언가가 이제 대화가 오갔다. 이게 그 청와대의 발표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런데 팩스도 오갔다. 이런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모양입니다. 조영 행정관으로부터 서초구청 조국장에게 가족관계 등록부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그런 진술을 확보했다는 건데요. 자, 이 조영 행정관과 조이제 국장이 문자 메시지로 채모군 관련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와 크게 엇갈려서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조영 행정관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고요. 관계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거가 또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윗선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우려도 오늘 한겨레가 싣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일보 12면을 가보면은 이른바 이석기 내라는 모 사건 검찰 측 1차 증인 신문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 제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또 게다가 국정원 수사관들마저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서 이 도대체 기소한 국정원 검찰이 이 제대로 뭔가 알고 제대로 파악하고 이렇게 기소한 것인지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검찰이 내란 음모 사건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근거였죠. 첫 번째로 이른바 아로 대화록 그리고 아로 녹취록 또 하나가 바로 핵심 증인인 제보자의 진술입니다. 근데 핵심 증인인 제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단 말이죠. 이 근거가 별 의미가 없어진다면 결국 아로 녹취록 이것만 갖고 지금 붙잡아야 될 상황인데 수세에 몰리고 있는 검찰은 이 아로 대화록 그러니까 녹취 파일만 공개하면은 혐의 입증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참 내라는 모 사건 이 정말 용두사미가 돼가고 있는 양상이다. 오늘 한국일보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준비해 오신 기사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탄생 500주년 책마루가 내놓은 세번역 군주론. 군주의 능력과 시민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범죄로 군주가 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충고를 담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서울대 신철이 박사가 새로 번역한 책마루의 군주론.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
맞출 뿐.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류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막간 퀴즈입니다. 야당 추천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KBS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도 수신료를 부과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문석 의원입니다. 또다시 추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누가 용납하고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문제입니다. 현재는 수신료를 이것을 보유한 가구에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텔레비전 수상기, 2번 전기 계량기, 3번 위성 안테나 수신기, 4번 건강보험증. 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세 분을 선정해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가 김정일 위원장 사망 2주기 아니었습니까? 예. 네,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 분위기를 볼 수 있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오전에 김정은 제1비서가 참석한 중앙추모대회라는 게 평양체육관에서 있었고요. 네. 이어서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행사도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김정은 제1비서에 대한 충성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행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성택 라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아직은 건재하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도 금수산 궁전 참배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서 2달여 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장성택의 부인이고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는 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김경희 안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죠? 남편이 처형된 지 사이가 뭐 좋았건 안 좋았건 간에 어쨌든 남편이 처형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공식 석상에 나오는 건 너무 좀 심한 일이고, 또 그렇다고 안 나타나면 김정은 비서에 대한 어떤 불만의 표시 이런 것들로 읽혀질 수 있고 해서 병을 핑계로 명분으로 빠진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거의 모든 북한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경희는 오래전부터 건강이 많이 안 좋았는데요. 4일 전에는 김국태 당 검열위원장의 국장 때 6번째로 장의위원회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신변에 이상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중앙추모대회 주석단에 올라간 사람들의 면면은 그 김경희 장석대 그 부부만 빼고는 과거하고 거의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김관진 국방장관이 그 북한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점을 내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어제 전군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고 또 그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안보 장관회의에서도 이런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북한 내부의 불안 요소와 군부의 과도한 충성 경쟁으로 인한 오판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이 그 도발 가능성의 배경을 설명한 대목 같은데 그렇지만 왜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발언이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3월에는 키리졸브 한미합동훈련이 있어서 매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때고 또 올해 특히 심했다는 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말에는 천안함 사주기도 있고 또 미국에서는 국방 예산을 지키려고 군부 사람들이 대북 강경 발언을 늘 하는 때가 바로 그 즈음인데요. 김관진 장관이 아마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도발 예상을 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북한 내부 사정도 변수겠지만 예. 뭐라고 할까요? 한국과 미국 쪽에서 위기 관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도발이라는 게 무슨 법칙처럼 무조건 그때가 되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상대가 있는 문제니까 상대방,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합동훈련을 조금 덜 공격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상황을 험악하게 하지 말자 이런 시그널을 북한에 보내면 이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올해 3월에서 5월까지 있었던 그런 긴장고조 상황도 사실 미국의 움직임이 먼저 있었고 거기에 북한이 반사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도발할 거니까 철저히 대비하겠다 이런 말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건지 그런 거를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진짜 안보를 지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른 소식 좀 알아보죠. 남수단에서 쿠데타 시도가 있었군요. 아프리카 북동부에 있는 남수단은 재작년에 수단에서 분리독립한 나라인데요. 그저께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가 무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수도 주바에서 정부군하고 쿠데타 세력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져서 최소 66명이 사망했습니다. 쿠데타 세력은 마차르 전 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인데요. 마차르 전 부통령은 남수단이 석유 부국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능해서 사회 기반으로 만들지 못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다가 지난 7월에 부통령직에서 해임됐고 지금은 여당 내에서 반정부파를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민들하고 또 자국 외교관들한테 남수단에서 나오라 이런 지지를 했는데요. 사태가 좀 길어질 거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주 전에는 옆나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 지역 여러 나라들의 정정이 불안하고 또 그런 정정 불안들이 서로 연계되고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 국가안보국 NSA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 예. 미국 법원에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났군요. 예, 미국 1심 법원, 연방지방법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네. 여기에서 NSA의 무차별적인 휴대전화 통화정보 수집은 위헌이고 위법이니까 그런 행위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직 CIA 계약 직원 스노든이 폭로한 NSA의 정보 수집에 관한 그런 판결인데요. 오바마 정부는 즉각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정부에 대해서 무선통신 회사를 통한 통화기록 수집을 금지하고 또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파기하라 이런 가처분 명령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헌법을 만들었던 제임스 매디슨도 현재 이런 정부의 사생활 침해를 보면 경악할 거다 이런 표현도 했고 또 조지 오웰적이다 그러니까 전체주의적이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국가안보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서 상급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명령 이행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프란치스코 교황 소식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노숙인들을 초청해서 아침 식사를 했다던데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라는 걸 만들고 있는 교황 프란치스코가 어제 77세 생일을 맞아서 아침을 노숙인들하고 함께 맞았습니다. 바티칸시티 성 베드로 성당 주변에서 떠돌고 있는 노숙인 4명을 교황이 살고 있는 바티칸 호텔로 초청해서 아침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초청된 한 남성은 교황한테 자기의 강아지를 소개하고 그런 훈훈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한 사람씩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다운 그런 생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요새 교황의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까 트위터에는
교황이 교회에 대한 희망을 포기했던 수백만 명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이런 식의 생일 축하글도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그 미국 지식인들이 이스라엘과의 학술 교류를 보이콧했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미국 지식인 5,000명이 모인 아메리카 학회라는 학술단체가 이스라엘 학계와의 학술 교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회원들이 온라인 투표를 해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보이콧 결정을 내렸는데요.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학문의 자유가 구속된 모든 학자 및 학생들과 연대하고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회 측은 이스라엘이 국제법과 유엔 결의 이런 것들을 위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학자들이 그런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국가 정책을 만드는 데 동참하고 있어서 보이콧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대인의 입김이 센 미국 아니겠습니까? 예. 네. 좀 이례적으로 들려요. 이스라엘하고 학술 교류를 중단하는 움직임 이런 것들은 유럽 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책이 과거 남아공 백인 정권이 했던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테이트하고 비슷하다 이런 이유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올해 5월에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스라엘 대통령이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참석을 취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미국 학계는 좀 늦은 편이고 또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학자들이 여럿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뜨거운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이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걸 처음으로 발표했어요? 일본 정부가 어제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 전략 그리고 앞으로 10년간의 방위력 정비 지침인 방위대강 이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 전략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최근에 창설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와 함께 전수방위, 수비만 한다는 원칙 이것을 해온 전후 외교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습니다. 국가안보 전략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대립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종합적인 방위력 강화, 또 미일 동맹의 강화 이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외교안보의 기본 이념은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염두에 둔 그 적극적 평화주의, 이거는 집단적 자위권을 염두에 둔 건데요. 적극적 평화주의를 제시했고요. 또 방위대강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 전력을 늘리는데 약 우리 돈으로 251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계획도 넣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의 재구성은 파워블로거 IM 피터님이 편집한 동영상에서 발췌했습니다. 제목은 조용기의 종말론. 1984년 어떠한 미추갱이가 단추 하나만 노린다면 이 지구는 수십 번이고 폭발하고 멸망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역사는 이대로 내버려 놓아도 멸망하고 말 것인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심판의 날을 위해서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세대를 50년으로 칩니다. 이스라엘의 한 세대는 1998년도가 되면 한 세대가 되는 것이니 약 2000년쯤 한 세대가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1984년도므로 역시 16년 이후가 되면은 이 세상 6천년의 역사가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이 이제 최후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1990년 이 세상이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을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1990년도가 왔습니다. 이제 서력기원 2000년대는 10년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갈 순식간에 그 때가 어느 순간에 다가올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1993년 이스라엘 독립을 기점으로 해서 벌써 말세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시한부 종말론자다 이렇게 해서 나를 정죄하려고 하는데 왜 성경 말씀대로 설교하면 그것을 정죄하려고 달라드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저는 결단코 언제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며칠 후 주님이 강림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촉박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망의 1999년 그러므로 유럽 통합 사건이 일어나고 소련과 아랍 연방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런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면 교회는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7년 환란 이후에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 최후의 종말 전쟁으로 끝이 나고 그리고 세상의 역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를 심판하고 세상을 종말 지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머리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고향 갈 날이 가까워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종말을 맞을 것인가? 지구인가? 아니면 조용기 목사인가? 노정면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이 7시 48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서울 메트로의 노사 협상이 타결되면서 오늘 지하철 1, 2, 3, 4호선은 정상 운행합니다. 노사 양측은 파업 10시간을 앞두고 열린 막판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열흘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전철과 KTX 감축 운행은 계속되고 군 인력이 대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편 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등 지도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이르면 오늘 강제 구인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2주기인 어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체육관에서 중앙추모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장성택 전 부위원장의 처형으로 거취에 관심이 쏠린 김정은의 고모 김경희 당 비서는 주석단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부인 리설주도 지난해 중앙추모대회에 이어 올해도 불참했습니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오늘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로 그동안 법원은 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왔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 수사 결과를 오늘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본부는 530 부대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정치 댓글을 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모 단장에 대해서는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방침을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호영 전 청와대 행정관과 조희재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종합 비타민이 질병 예방에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학 전문 저널 내과 회보는 그제 종합 비타민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종합 비타민을 비롯한 대부분의 보충제들은 질병이나 그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지 않는다면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라면 안 먹는 게 오히려 낫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네.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네. 이 국민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정말 십시일반으로 네.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이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감히 제가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진 않은데 제 기사는 괜찮은 기사고 중요한 기사인데 포털이나 다른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아요. 그 진실을 가리려고만 하는 언론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시대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나빠지고 양극화되는 거에 언론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큰 자괴감이 되죠.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말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는 주진우 기자의 기사처럼 발로 뛰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뉴스를 전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으로 참여하실 분은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세상을 진보시킵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철도 파업이 지하철 파업으로 번지는 상황은 면하게 됐죠. 지하철 노사 협상 타결이 역대 최장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 파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공안몰이에 철도노조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궁금합니다. 철도노조 최은철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은철입니다. 네. 지금 체포 영장이 파업 지도부 분들에게 발부돼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신변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체포가 되거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 없습니다. 네. 지금 과거 사례도 그랬고요. 이런 체포 영장 발부 그리고 이후에 체포 그 이후로 늘 구속으로 이어지곤 했는데 예, 그런 상황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 수순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체포영장과 달리 구속영장의 경우는 사실상 본안심사의 경우이기 때문에 업무방해로 인한 구속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체포영장 발부된 분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죠? 예, 저희가 이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그리고 각 지방본부장 5분 하고요. 그리고 중앙의 조직국장, 그다음 서울지방본부라고 하는 이제 하급 조직의 조직국장 이렇게 해서 10명입니다. 네. 어제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때 압수수색 현장에는 이 체포영장 발부된 분들이 없었던 모양이죠? 예, 없었습니다. 네. 압수수색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예. 저희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었고요. 네. 법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권리들을 지키고, 법적으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네. 글쎄요, 압수수색해서 뭘 가져가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일단 압수해간 물품은 뭐였습니까? 압수해간 물품이, 주로 이제 공개되어 있는 저희들의 정기적인 회의록들이 있었고요. 네. 그게 대략 한 10여 점 정도가 있었고, 나머지는 주로 선전물들이고, 저희들이 배지, 단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달고 있는 팔지마 KTX 이런 배지 한 1000개, 그다음에 유인물들 한 몇천 점, 이렇게 주로 가지고 갔습니다. 예. 그 유인물 다 뿌렸던 거 아니에요? 예, 다 뿌렸고요. 저희가 남아있는 재고들이나, 시기가 지나서 못 뿌렸던 것들, 아니면 스티커들, 이런 것들 좀 많이 남아있었던 거를 다 가지고 갔습니다. 아니, 돈 들여서 다 찍은 거 아닙니까? 배지도 그렇고요. 예, 그런데요. 저희가 그걸 압수해간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별로 가져갈 게 없어서 그런 걸 좀 가져간 것 같고요. 네. 보시다시피 어저께 수백 명, 저희가 전혀 나갈 의사도 없고, 그랬어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용산 일대가 거의 다 둘러쌀 정도로 엄청난 병력들을 동원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봤을 때 저희가 마치 어마어마한 무슨 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수백 명이라고 그러셨죠, 지금? 예. 수백 명 동원해서 배지를 가져갔군요. 예, 배지하고 스티커하고 이런 유인물.
그래서 박스를 엄청나게 큰 거를 뭐 이렇게 들고 나가시는 대부분의 것들이 네. 예,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예. 그 배지가 뒤에 이렇게 날카로운 것으로 옷을 찝지 않습니까? 예. 그걸 흉기라고 생각했을까요?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요. 네, 제가 다만 이제 가져갈 게 없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어설픈 농담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 상황 어려우신데 농담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글쎄요, 뭐 이런 그 공안몰이라고 하죠. 예. 근데 그것이 뭐 옳든 그르든 간에 이런 정부 차원의 압박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클 것 같기는 해요. 뭐 어제 복귀자들이 꽤 있었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나 복귀했습니까? 저희가 복귀자가 다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복귀한 만큼 새로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대우 이탈자가 사실상 없었고요. 지금 그 조합원들은 사실 저희들이 이 파업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 정도의 어떤 탄압은 충분히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혀 이런 정도의 탄압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리거나 대우가 큰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 구체적으로 어제 몇 분이 복귀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 현장으로 복귀하시고 또 몇 분이 파업에 동참하셨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기에 그 뉴스에 뭐 200여 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파악하는 10여 명, 50여 명 정도가 복귀를 하시고 50여 명 이상이 대우로 다시 합류를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어디서 200여 명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50여 명 그 복귀를 하셨다는 분들은 네. 사실상 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조직, 하부 조직이 130개 정도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한 조직이었고 그분들은 계속 사실은 이 파업 기간 동안 네. 복귀와 이탈을 계속 그 반복을 했었던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대대적으로 선전을 한 곳이 어딘지 저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어떤 분이라는 것들을 저희 조합원들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형편과 조직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에서는 사실 그렇게 이제 호도하는 선전들을 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업 후 오늘이 열흘째지요. 예. 예. 지금까지 복귀하신 분들의 총수하고 그리고 또 첫날에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파업에 참여하신 분들의 총수를 혹시 집계를 해 놓으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참가율을 처음에는 많이 집계를 했는데요. 네. 지금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좀 보고 구체적으로 집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첫날 대략 76% 네. 인원수로는 9,000명 정도가 사실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현재 어저께까지 직위해제된 수가 네. 8,600명 정도에 달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첫날 참여한 인원수에서 크게 빠지지 않는 상황인 거죠. 직위해제자 수를 현재 공식적인 파업 참가자 수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네, 직위 해제됐다가 복귀하면은 다시 해제를 풀어줬잖아요. 예,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나오면서 새롭게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 공사가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복귀를 했다고 공사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네. 소속에서는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나오는 거죠. 아. 이런 경우 다시 직위해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소속에서는 굉장히 난감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위해제자 수가 거의 그 파업 참가자 수와 거의 일치한다고 보십니다. 그러면 파업 참가했다가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복귀했는데 직위 해제를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파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재차 직위 해제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복귀를 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정부 차원 뭐 어제 그 뭐 공안 대책 회의도 하고요. 예. 그 지금 체포영장 발부하고 압수수색한 이런 일련의 뭐 압박 전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동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예, 오히려 현장에서는 이 상황들, 특히나 이제 직위해제 8,600여 명, 그다음 고소고발이 194명, 그리고 유례없는 전격적인 체포영장 발부와 압수수색 이 과정들을 보면서 굉장히 현장에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역대 사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탄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이런 탄압들이 저희가 정당한 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고, 너무나 이제 천편일률적이고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저희들의 요구에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직전 파업이 2009년이었던가요? 예, 2009년도에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가 최장이었죠. 이번 파업을 제외하면. 예, 그때까지는 가장 최장이었습니다. 8일 동안 진행됐던 것으로 합니다만. 예. 그 당시에도 파업 지도부가 구속된 것으로 아는데. 예.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훨씬 더 심한 상황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일단 직위해제 수고, 그렇고요. 예. 체포영장은 현재 그 당시에는 15명 정도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10명, 그리고 그 이후로 170명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또 확인을 하고 있고, 이게 지부장들까지 그 말단 간부들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국민적 지지가 이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그 파업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렇게 국민적 지지가 높은데도 이렇게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당시보다 훨씬 더 탄압이 심한 것이죠. 네. 2009년도에는 파업이 끝난 다음에 이른바 줄줄이 징계 조치를 취했죠. 예. 근데 파업 중에는 징계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직위해제를 하거나. 직위해제가 있었습니다. 직위해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요? 예. 지금의 10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지하철 노조는, 자체의 어떤 사안을 가지고 교섭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예, 그것이 원만하게 노사가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선에서 타협이 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으로 생각하시는군요. 예. 혹시라도 지하철까지 파업을 하면 이른바 파업 대우라고 표현들을 하죠. 그것이 넓어지기 때문에 철도 노조에 힘이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혹시 하지는 않으셨어요? 저희가 애초부터 지하철과 함께 어떤 기획을 하거나 같이 공동으로 뭔가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요. 네. 예, 그런 기대들을 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네. 지금 사측과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사측과 전혀 교섭의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밑 접촉도 없습니까? 물밑 접촉이라는 건 저희가 연락을 하면 연락을 받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락을 누가 먼저 합니까? 예, 저희가 합니다. 그래요? 사측에서는 연락 오는 게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요. 정부도 얘기하고 또 사측도 얘기하고 민영화는 아니라고 합니다. 예. 이 말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문제가 생길 때부터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저희가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합리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1년 내내 줄기차게 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한 논리적인 답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논리적인 답변이 아니라 나를 믿어달라. 이 얘기만 반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현재 최현혜 사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공사가 기존에 반대했던 입장들을
걷어들이고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입장을 바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의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지는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어찌 바뀐 내용이 없는데 입장을 바꿀 수가 있느냐. 네.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정권 차원의 외압, 지침, 예. 이런 것으로 의심하시는지요? 그런 것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밝혀져 있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이사회의 내부 문건이라고 확인된 저희들도 확보를 한 것을 보면. 네. 이사회의 사회이사들에게 이제 안건 통과를 위해서 사전 보고한 보고자료입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출자 결의를 하지 않을 경우, 네. 예상되는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려움들을 쭉 표현되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관제권 이관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한도를 넓히는 문제라든가, 네. 이런 것이 사실은 다 소관부처의 이제 국토부가 양해하거나 승인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쭉 있어요. 네. 예, 이건 굉장히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이 안을 진행하는 과정에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사회 보고 자료, 그 사회이사들한테 예. 보고하는 자료였다고 말씀하셨나요? 예. 네, 이게 이번 이사회를 위한 보고 자료였나요? 예, 이번 이사회를 위한 자료였습니다. 저희도 처음 보는 자료였고. 이게 지금 언론에 보도됐는지요? 예, 보도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서발 KTX 이 문제 그 자회사 설립 의결을 이사회가 하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이제 출자 결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예. 그 관제권 이관 문제라든가, 예, 역사환수. 예. 네, 그리고 또 그 철도 공사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채권 발행 한도를 늘려야 되는데, 예. 그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 권한을 예.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이런 내용이란 말씀이시군요. 예, 그 역사환수 얘기도 있었고요. 역사환수는 그리고 어떤 그 외에, 그러니까 역을 지금 국가로 환수를 하겠다. 역을 지금 코레일이 그 현물 출자를 받아서 각 600여 개의 역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국가가 환수를 해서 네. 공공을 위해서 이용하겠다 이런 좀 이상한 얼토당토한 이유로 올해 초에 이제 이런 것이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대부분의 철도공사가 어떤 네. 사업들을 추진하거나 하려면 사실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고 개입을 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 코레일 사장이나 경영진에서 저희들에게 공식, 비공식적으로 지난 저희와 입장을 같이 할 때는 이런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했었습니다. 이게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 이사회 보고 자료, 그러니까 코레일의 민감한 이해가 달린 문제들을 예. 만약에 이 민영화, 그러니까 그 출자 결의를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으면 예. 관철시킬 수 없다고 인식하는 거죠. 예. 그런 내용이 보고 자료에 담겨 있었던 것이고 예. 이게 언론에 보도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이 주요 매체들이 왜 보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이거는 사실은 공식 자료인데 아주 이 부분보다도 사실은 코레일이 철도공사가 이 수서발 법인을 출자할 경우에 수요 이전으로 인해서 1,400억 가까이가 손실로 네. 발생을 한다라는 이런 자료까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네.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배임이라고 보고 있기도 하는 거고요. 지금 입수하신 자료들 가운데 아직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거의 다 보도가 됐습니다. 요 내용은 모 신문사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룬 바가 있어서 네. 거기에 대한 반박 국토부의 입장이나 이런 것도 지금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나 있기는 한데 네. 굉장히 황당하게 해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네. 상황들이 많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예.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잠깐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아니, 논의라기보다는 얘기가 나왔죠. 예. 지금, 철도 노조에서는 민영화를 우려하는 것이고, 예. 정부는 또 코레일은 민영화 아니라라고 얘기하니까, 예. 좋다. 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자. 법에서 그걸 선을 긋자라는 얘기가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는 충분히 수용할 의사가 있고요. 그래요. 예. 다만 어저께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어떤 점이 실망스러우셨습니까? 전혀 이 사안의 자체에 대해서 논의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국토위는 사실 철도 사태의 어떤 파국을 막기 위한 어떻게 보면 막바지의 어떤 상황이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논의 자체도 못하고 훼손 심의 문제 때문에 네. 논의도 못하고 파국을 파행이 된 것에 대해서 이 민의의 정당이라는 곳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가라는 것 때문에 조합원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네. 서승환 장관이 잠깐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던데요. 그러니까 민영화 금지를 법에 담자. 그러기 위해서는 상임위에서 법안 소위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법안 소위 구성 자체를 반대했다고 보도가 됐더군요. 예, 소위를 반대한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영화를 하려는 게 아니라면서 예. 민영화가 안 되도록 그런 법에 명시하자 못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예. 예. 그런데 그걸 주무부처 장관이 그렇게 못 하겠다는 거죠. 예. 저희도 납득이 안 되고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어제 표현은 여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표현이었다고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그 내용이 맞습니다. 반대하고 아니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법으로 강제하자는 것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 이건 국민들이 분명히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철도노조 최은철 대변인이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낚시 기사, 어뷰징 기사, 검색어 장사. 인터넷에서 전개되는 언론 매체들의 치열한 생존 경쟁이 만들어낸 용어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영세 매체들, 특히 연예 매체들이 주범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군요. 낚시 기사, 어뷰징 기사를 감시하고 있는 충격 고로케라는 사이트의 운영자 이준행 씨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를 조금만 크게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네, 사이트 이름이 충격 고로케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뉴스 프로그램 모두에서 고로케닷컴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격 고로케. 네네. 왜 고로케예요? 그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네. 별 의미 없고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던 도메인 중에서도 고로케닷넷이라고 갖고 있던 걸 안 쓰고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다 넣은 겁니다. 그 도메인 앞에 핫이 들어있던데요? 네, 충격, 경악 이런 기사들만 모으는 거로 만들려고 해가지고 그냥 HT라고 하나 써놓은 거죠. 네, 핫.고로케.net 이렇게 되어 있군요. 도메인 주소가. 네. 그러니까 고로케 앞에 붙어 있는 충격은 그 기사들마다 이렇게 사람들 이목을 끌기 위해서 충격, 헉 이런 의미로 쓰이는 그런 단어를 앞에다가 대표적으로 붙이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기사를 수집을 했었던 게 충격, 경악, 헉, 아찔 이런 미끼 단어들을 주로 쓰는 기사들이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해서 이제 집계를 하기 시작했죠. 네. 어떤 미끼 단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몇 개 소개해 주셨는데. 그 기사 말미에 이제 달아놓는 단어들일 텐데 충격, 경악 이런 건 다들 보셨을 거고 결국, 멘붕, 발칵, 이비적, 헉, 폭소, 알고 보니 이럴 수가 이런 것들이 주로 있겠죠. 네. 그리고 어떤 좀 성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단어들도 여기
사이트에 보면 키워드로 올라와 있던데 몸매, 미모, 네, 맞습니다. 뭐 숨막히는, 네, 물오른,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키워드 분석을 해가지고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하루에 몇 개나 생산되나 그거를 이제 세기 시작했던 거죠. 정확하게 집계가 되나요? 정확하게 집계가 거의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왜냐면은 그 최신 기사들이나 그런 것들 언론사에서 다들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거에서 이제 잡아가지고 세기 시작했죠.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 낚시, 이른바 미끼 단어, 이 키워드 하나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중요한 건데, 단독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단독이나 속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잡히고는 있긴 합니다. 네. 예. 낚시 기사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대부분 다 아실 것 같고요. 이게 미끼를 던지는 거죠. 어뷰징은 무슨 말입니까? 어뷰징은 사실은 검색 어뷰징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할 텐데요. 네. 대부분의 인터넷 언론사들, 그냥 언론사도 마찬가지죠. 그런 언론사들이 그 포털 메인 화면에서 나오는 그 실시간 인기 검색어 있죠. 네. 거기에서 이제 검색하는 사람들을 이제 트래픽을 몰고 오기 위해서 검색어와 관련되어 있는 기사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해서 송고하는 행위를 주로 검색 어뷰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언론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언론사가 동시에 이제 경쟁을 하면서 송고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기사가 굉장히 많이 이제 생산되는 형태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안녕들 아십니까가 인기가 없다 보니까 10분에 한 번씩 똑같은 기사 계속 올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기사들을 올리는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집계는 한 달 단위로 하나요? 원래는 한 달 단위로 집계를 해서 이제 상도 주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네. 최근에 지금 오픈된 거는 2013년에 생산된 전체 14만 건 정도 되는 기사 전체를 이제 랭킹을 매겨가지고 언론사 순위를 매기게 됐죠. 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오늘 기준으로 하면 오늘로부터 지난 30일 동안의 기사를 검색한 수치를 공개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낚시 기사가 총 몇 건이다 이렇게. 네. 네. 그리고 그 낚시 기사로 선별하는 기준은 지금 운영자께서 정해놓은 그 키워드, 미끼 키워드에 해당되는 것들. 그거보다 더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최소 이 정도는 된다. 네네. 그런데 지금 골라놓으신 이런 단어들이 정말 필요해서 쓰인 단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빼내나요? 네, 충격의 경우는 어닝쇼크 충격 이렇게 돼 있으면은 예외적으로 이제 빼고 대신에 이제 낚시성으로 확실하게 명백하게 엉뚱한 것에다 달아놓은 경우에 대해서만 이제 집계를 하기 시작했죠. 이런 키워드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제보를 해주셔가지고요. 그렇게 조금씩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검색한 집계 수치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네. 보고, 이것이 적절하게 쓰인 단어인지 여부를 운영자께서 직접 확인을 하시는군요. 제가 확인한다기보다는 패턴을 정해가지고 이제 규칙에다 넣는 거죠. 네. 그래요. 네. 네. 그럼 또 혹시 억울하게 들어있는 부분은 일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요. 한 전체에서 1%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2013년도 올해 낚시 기사 이제 총 분석을 해보셨다 그랬죠? 네. 어디가 제일 많던가요? 원래는 작은 언론사들이 주로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 부문에 있어가지고 동아일보가 1위를 차지를 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중앙간지 랭킹만 봤을 적에는 2위가 조선일보, 3위가 서울신문. 전체 부문으로 봤을 적에는 2위가 한국경제, 3위가 매일경제 이렇습니다. 다 중앙 매체들인데요. 네, 의외로 이런 매체들이 제일 많은 기사들을 쓰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9,300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그래요? 네.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유형이 있습니까?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반복 선고 때문에 지금 랭킹 1위를 차지한 것 같은데, 일단은 몸매나 아찔 이런 기사들을 지금 수집이 되고 있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그루시에 대한 게 검색어 1위에 오르다 보니까는 지금 기사 내용이 한그루 볼륨 몸매 한껏 드러내고 헐, 한그루 비키니 몸매, 고지성 못지않은 볼륨감, 한그루 비키니, 아찔한 몸매, 한그루 비키니 몸매, 아찔한 볼륨 대박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기사를 쭉 올리는 거죠. 사실은 한그루시 사진은 똑같은 사진인데 계속 여러 개 생산해서
포털 검색 결과로 도배하려고 이렇게 보낸 경우로 지금 다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 팀이 있고 그 팀에서 오늘 중요한 검색어다. 대중이 네. 좋아하고 네. 호응할 만하다 하면 비슷한 기사들을 마구 생산해내는군요. 그런 맞습니다. 전담팀이 있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뭐 닷컴 이슈팀, 뭐 조선일보, 조선닷컴 이렇게 하는 팀들이 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죠. 네. 그 다음 순위에 이게 상위에 랭크된 신문들, 그 기사들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2위가 한국경제 지금 8,025건, 매일경제가 3위 7,479건 이렇게 잡혀있고, 4위가 아시아경제 뭐 이런데요. 전부 경제지죠. 얘네가 네. 지금 기사 패턴이 거의 똑같습니다.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뭐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러이러이러한 반응을 보였다. 이런 기사들이 한국계열같이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제보받은 대로는 네티즌들의 반응이라고 여기 소개되어 있는 내용은 다 가짜고요. 지어낸 거죠. 이런 식으로 인터넷 이슈들을 퍼가는 기사들이 올해 안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작성된 거는 한 3만 건 정도로 되는 거로 나왔습니다. 네. 지금 제가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요. 네. 유형 사례들을 밑에 쭉 올려놨어요. 기사 제목과. 네네네. 이거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사를 소개해 줍니까? 본래는 기사 링크로 넘어가는 거로 돼 있었는데요. 맨 네. 처음에 이 사이트를 만들고 나니까 사람들이 여기 사이트로 몰리면서 이 사이트에 올라가야 트래픽이 몰리겠다고 경쟁이 또 붙더라고요. 그래서 경고창을 띄워놨습니다. 경고창을 띄워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제목에 낚여서 방문을 하면 해당 언론사는 클릭당 광고 수입을 챙기기 때문에 도리어 이런 나쁜 환경들이 악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자. 네. 그런 경고창을 지금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충격 고렇게 다음 웹사이트에 낚시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동아일보 한구루 기사를 클릭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게 있네요. 네. 이런 페이지 열리면 해당 언론사는 클릭당 광고 수입을 챙길 가능성이 크다. 네. 좋은 장치를 해놓으셨군요. 네. 이 보수 언론들, 특히 경제지들, 왜 이렇죠? 글쎄요, 이게 작은 언론사, 영세한 언론사들이라면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제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거꾸로 이제 진작 이미 흑자가 나고 있는 신문사들이 지금 이런 낚시성 제목을 달거나 자극적인 제목을 다는 게 더 지금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결국엔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독자들의 클릭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고 평가되는, 상대적으로 좀 상식에 부합한다고 평가되는 언론사들은 어땠어요? 사실 보수 언론들에 배치돼서 진보 언론으로 분류되는 매체들도 사실 검색어 장사나 자극적인 제목을 다루는데 좀 자유롭지 못한 편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중앙일보나 문화일보가 지금 한겨레와 같이 자극적인 기사나 이슈포기 기사를 자제하는 언론사로 지금 분류가 돼 있고요. 거꾸로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일보보다 더 많은 기사를 1653번 이렇게 지금 낚시성 제목을 달아준 거로 나왔습니다.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칼럼 통해서 더 이상 이런 검색어 낚시 자극적인 제목 이런 거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해두고 있는 상태니까 내년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경향신문이 최근에 그런 입장을 냈군요. 네네. 네. 지금 제가 지난 30일치 기본 데이터 올라와 있는 걸 보니까 경향신문이 지난 30일간 115건으로 돼 있는데, 네네. 상당수가 속보가 붙어 있네요. 맞습니다.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속보라는 단어 혹은 미모 누구 이런 것들 쓰긴 하는데 그걸로 이제 포털 검색어 결과에 좀 노출되는 거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보가 정말 속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냥 정말 속보일 수도 있는데 거의 다 속보를 지금 붙어 있으니까요. 지금. 그게 하나의 장치다. 이것도 네. 정말 속보여서라기보다는 네. 낚시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경향신문이 이런 걸 앞으로는 안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밝힌 게 언제였죠? 지난주였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이게 오늘도 속보가 올라와 있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검색어 장사 이면에 무엇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한국 언론사들이 대부분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게 전제가 되겠죠. 전제가 될 거고, 이런 구도에서 벗어날 고민을 다들 좀 해야 될 텐데, 도리어 여기에 언론들이 편승하고 있다는 게 일단 문제의 시발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제목이나 검색어 장사에 대한 문제의식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 사이에서 이미 사실 충분히 공론화되고 문제제기된 상태이긴 한데, 네. 결국 언론이기에 앞서가지고 회사이다 보니까 광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좀 언론사로서의 신뢰, 책임감 이런 건 좀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판단을 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기업이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사기업이면 돈 버는 거를 최우선시하는 게 맞죠. 근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언론의 취할 태도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5월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일베 게시물도 분석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네네. 네. 그때 어떤 내용들을 발견하셨나요? 그때는 그 일베라는 커뮤니티가 사회적으로 처음 주목받을 때였는데요. 그냥 일베라는 커뮤니티가 정말 언론에서 얘기하는 극단적인 극우 사이트인 건지 아니면 사실은 일반인들도 있고 뭐 한미령 소통도 오가고 하는데 가끔 극단적인 행동들만 뭐 언론에 부각돼서 오해를 산 것인지 뭐 모르는 거라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게시물들 싹 다 긁어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던 건데요. 싱가포르 사이트랑 비슷한데 이제 어떤 단어들이 주로 많이 올라오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세본 거죠. 세봤더니 뭐 나온 결과 그렇게 지저분하게 나왔던 거죠. 온종일 뭐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 빨갱이 이야기, 여자 이야기, 전라도 이야기만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대부분이 그렇다. 네네. 네, 뭐 예외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뭐 처음에 접근하실 때는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접근할 때는 뭐 일반적인 그런 소통이 오가는 공간에 가끔 뭐 이례적으로 자극적이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올라올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해보니까 오히려 대부분이 다 그랬다는 거죠? 네, 뭐 욕설이 제일 많은 단어로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여성에 대한 비하성 글들이 그 다음에 많았고 그 다음엔 노무현 대통령 비하하는 단어, 그 다음에 광주나 빨갱이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나오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그 신뢰가 안 된다면 혹시 나이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건 참 지금 이제 29입니다. 네. 아, 네. 목소리가 이렇게 젊게 느껴져서.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비해서 이 언론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도 많고 오랜 고민의 흔적이 느껴져서요. 여쭤봤습니다. 네. 여기 충격 고로케 방문자가 많습니까? 맨 처음에 오픈했었을 때가 1월 달이었는데요. 올해 1월이요? 네네. 뭐, 그냥 한번 세워보고 싶어가지고 만들었었는데 사람들끼리 소문나가지고 그때 한 100만 명 들어왔었고요. 네. 최근에도 한 10,000명씩 정도는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10,000명씩? 네네, 맞습니다. 네. 광고는 전혀 없군요. 그렇죠. 이거 광고를 벌어가지고 돈을 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안 해가지고. 앞으로도 안 하실 건가요? 네. 딱히 지금 이런 종류로 이제 결국 언론사들의 행태들을 감시하는 목적의 사이트니까요. 네. 그 목적에 맞게 그냥 운영할 생각입니다. 네. 혹시 다른 직장을 갖춘 상태에서 이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전념하십니까? 사실은 네 그냥 멀쩡한 대기업 다니면서 월급 받으면서 살고 있는 그냥 평범한 개발자인데 그냥 이 사이트는 언론사들이 이제 인터넷에 올리는 기사들 제목 보고 제가 짜증나가지고 그냥 저녁에 잠깐 만들었던 거고요. 원래는 그냥 회사에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도리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워낙에 인터넷 이용하면서 다들 신문사 제목에 다들 짜증이 났다 보니까 다들 좋다고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다행이군요. 네. 요즘에 안녕들 하십니까? 가 여러 가지 반향을 일으키고 있던데요. 네. 이준행 씨께서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사실 그런 대자보들이 유행하고 주목을 받는 것들 역시 어쩌면 한국 언론의 위상 추락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진짜 문제가 이거다라고 대자보가 지목을 한 거죠. 지목을 한 거라서 사실 사회 아젠다, 뭐 중요한 아젠다를 언론이 정하는 게 아니고 20대 대자보가 지금 정해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 언론사들이 그 대자보 현상을 두고서 흥미로운 사건들, 예를 들면 뭐 일베가 테러를 했다, 뭐 반달행을 했다, 이런 대결 구도를 주로 부각을 시켜가지고 소비하기에만 좀 급급한데요. 사실은 벌써 언론사들이 사회 아젠다를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20대
애들이 직접 정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봤을 적에는 좀 위기의식을 좀 느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담론을 키우고서 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냐고 이 친구들이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냐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공론화를 함께 이끄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종일관 언론으로 귀결돼서 일관성이 네. 느껴집니다. 네. 네. 오늘 이런 시간에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고요. 네네. 네.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행 씨였습니다. 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네, 시사 애너그램 공갈입니다. 정치인의 발언을 구성하는 음절들 순서만 바꿔서 풍자가 담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여야 합의로 국정원 개혁특위가 가동되고 있죠. 그러나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늘은 국정원 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의 발언을 애너그램 상자 공갈통에 넣어보겠습니다. 국정원의 이른바 셀프 개혁안을 두둔하는 지난 12일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상당히 혁신하려는 노력은 많은 그 고민이 엿보이는 그런 자치개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 예산 통제도 못 받겠다. 심리전도 계속하겠다는 국정원을 향해 많은 고민이 엿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발언을 공갈통에 넣고 발언의 음절 순서만 바꿔보겠습니다. 공갈통이 뱉어낸 새로운 문장 들어보시죠. 혁신 안 하려는 상당히 많은 고민. 그런 노력이 보이는 자체 개혁은 여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혁신을 안 하려는 고민과 노력이 보인다며 국정원의 자체 개혁을 여시라고 규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새누리당 김재원 간사의 말과 공갈통이 만들어낸 문장 가운데 어느 쪽에 공감하시는지요? 원문과 애너그램 문장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시사 애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상당히 혁신하려는 노력은 많은 그 고민이 엿보이는 그런 자치개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 안 하려는 상당히 많은 고민. 그런 노력이 보이는 자체 개혁은 여시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관관입니까? 경영 때문에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이 국민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정말 십시일반으로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를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위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오보의 역사. 오늘은 공인들의 발언에 관한 오보들을 모았습니다. 기자협회보 장우선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미디어법 파업대로 기억합니다만 MBC 김주아 앵커의 파업 관련 발언에 대한 왜곡 보도가 있었죠? 예, 2009년 1월 전국 언론노조가 미디어법 반대 1차 총파업을 벌였을 때 그때 MBC 노조도 동참했었습니다. 그때
김주화 앵커가 인터넷 매체인 뉴스N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 앵커의 인터뷰는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조인스닷컴은 이때 뉴스N의 인터뷰를 사실상 그대로 전제하면서 제목을 MBC 자기 밥그릇 챙기기 인정하지만이라고 내보냈는데요. 하지만 김 앵커는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 앵커의 발언을 보면은 노조 파업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일부 시각이 있는 것도 인정하지만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면 이렇게 당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조인스닷컴의 제목은 이런 발언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는 이제 비판을 받았는데요. MBC 노조도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하자 조인스닷컴은 이튿날에 정정 보도문을 냈고요. 김 앵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제목 글자 수를 맞추다 보니까 저지른 실수였다는 해명이었는데요. 하지만 정정 보도문도 사실을 왜곡했다는 비판에 부딪혔습니다. 김 앵커는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인데 조인스닷컴의 정정 보도문에서 재인용된 인터뷰 내용에서는 또 그런 시각을 인정한다고 좀 표현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끝내 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말은 노조 파업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일부 시각이 있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니까 시각이 있는 것을 인정한다는 했는데 네네. 조인스닷컴에서 쓴 기사의 제목, 그러니까 기사 제목은 조인스닷컴이 스스로 단 거죠. 고쳐서 기사 내용은 그대로 올리면서 제목을 자기 밥그릇 챙기기를 인정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한 거고요. 그렇죠. 정정한 데 있어서는 시각을 인정한다. 그렇게 된 거죠. 시각이 있는 걸 인정한 걸 시각을 인정한다 이렇게 또 표현했군요. 네네. 자,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 같은데요. TK 보수골통 발언 이 사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매일신문은 2010년 10월 15일 일면 톱 기사에 대구 경북은 보수골통을 발언을 한 권영길 심상위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매일신문이요? 예. 대구 경북 지역 이제 유력 일간지인데요. 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보수골통 망언 성남 민심 들끓는다라는 제목의 기사도 연이어서 냈습니다. 네. 매일신문은 권영길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구 경북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대구 경북은 보수골통 도시 아니냐 면서 교육감들을 쏘아붙였다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김상희 민주당 의원도 같은 국정감사장에서 대구 경북은 보수골통이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의원의 발언으로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는 추가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김상희 의원은 이제 자신의 발언 취지하고는 다르지만 보수골통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잘못됐다면서 사과했습니다. 쓰긴 썼군요. 예. 하지만 권 의원은 이 보도가 사실을 왜곡했다면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권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발언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구 경북이 민주화의 요람인데 역사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서 일부에서 보수골통이라고 불리는 것은 억울한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에 넘어간 이 사안은요. 1심에서는 매일신문이 이겼습니다. 권영길 의원이 패소했었는데요. 하지만 2심에 가서 2심 재판부는 정정보도 및 5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매일신문의 보도가 악의적이고 상당성을 잃었고 사실 확인 노력도 게을리했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예. 대법원도 지난 9일 날 원심을 확정을 했고요. 매일신문은 2심 판결 이후에 정정 보도문을 게재했습니다. 정정 보도문은 2심 판결 후에 냈군요. 네. 대법원이 그러면 배상 판결까지 낸 확정 판결을 한 거죠. 확정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보수골통이라고 불리는 것이 억울한 일이다라고 했는데 보수골통이라고 했다. 직접 비난한 것으로 그렇게 했군요. 네. 자, 천안함 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물리학자 이승원 교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분도 왜곡 보도의 피해자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천안함 관련 보도는 사실 좀 자연과학적 이해가 필요해서 기사 쓰는 쪽에서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이 사례는 디지털 조선일보가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좀 반박해왔던 이승원 미 버지니아대 교수의 발언을 왜곡을 해서 생겨난 오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조선일보는 2012년 4월에 낙곰수 천안함 합조단 보고서 왜곡해 폭침 부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승원 교수가 팟캐스트 낙곰수에 출연해서 한 발언을 소개하면서
냈던 기사인데요. 예. 요지는 이 교수가 민군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천안함 폭진설을 부정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디지털 조선일보의 보도를 좀 차근차근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합조단이 천안함이 어뢰 폭발로 침몰했다고 보는 근거는 침몰된 천안함 선체에 붙어있는 물질과 그리고 그 해역에서 발견된 어뢰에 붙어있는 물질 그리고 합조단이 실시한 모의 폭발 실험에서 나온 물질이 동일한 물질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어뢰 폭발이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 교수는 이 방송에 나와서 천안함과 어뢰 파편 물질에는 황이 없지만 원소기호로 S죠. 네. 황이 없지만 합조단 실험 모의 폭발 실험에서 나온 물질에는 황이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안함이 어뢰 폭발로 침몰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이제 이 교수가 주장했다는 거죠. 그걸 근거로요. 예. 네. 하지만 실제 합조단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세 물질 다 물질 다 황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곡을 해서 천안함 폭발이 침몰이 어뢰 폭발이 원인이 아니라는 쪽으로 왜곡된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게 디지털 조선일보의 비판에 놓은 겁니다. 예. 하지만 이 교수는 방송에서 황을 아예 언급을 하지 않은 걸로 이제 밝혀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교수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폭발이 됐으면은 알루미늄 산화물이 나와야 되는데 천안함 선체하고 어뢰에서는 알루미늄 황수산화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합조단 모의 폭발 실험에서 나온 물질과 같다고 한다면은 네. 폭발 실험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결국 이거는 법원까지 가서 이 교수가 디지털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명예훼손송을 냈는데요. 결국 정정보도 판결과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조선일보도 이후에 디지털 조선일보도 이후에 정정보도문을 실었습니다. 네. 이런 거 정정했던 언론사가 지금 천안함과 관련한 조금의 의문만 제기해도 음모론자, 종북 이렇게 몰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을 상당히 잘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여전히 헷갈리시죠? 이게 천안함 사건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이 이 문제를 시간을 들이고 차근차근 시청자들, 청취자들을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서 문제의 본질에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어렵다라는 이유로 대충 보도를 해왔어요. 지금 이 문제도 황이 들어갔다 있다 없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그래프도 보여주고 전문가들 인터뷰도 싣고 해서 정확하게 따져보면 이 흡착 물질을 분석했다는 그 당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갖고도 합조단 조사 결과의 진위에 대한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한 보도가 부실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이승헌 교수 같은 피해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이 좀 길었는데요. 예, 다음 얘기 하도록 하죠. 정동영 민주당 고문, 이 정동영 고문의 발언을 다룬 MBC 보도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대선 직전이었던가요? 네네. 지난해 대선 때인 12월 15일 뉴스데스크 보도인데요. 정동영 민주당 고문이 자신의 트위터에 노인을 폄훼했다는 글을 올렸다는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보도의 제목은 이제 정동영 트위터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이라는 리포트인데요. 정동영 의원은 17대 총선 때도 노인 폄하 발언을 연루돼가지고 파문을 좀 일으켰었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또 트위터에다가 노인 폄하 발언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 고문은 좀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이 트위터에 올린 글은 자기가 한 말이 아니고 한겨레의 한홍구 정해설 직설이라는 대담 코너에 나온 얘기를 그대로 이제 옮겨 올린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원문을 보면 한홍구 서혜성 직설의 원문을 좀 잠깐 보면요. 선거란 우는 아이 젖주는 건데 젊은이들이 안 운다. 그리고 이번 투표는 청춘 투표가 인생 투표다. 인생이 너희들한테 걸렸다. 그리고 문제 이제 표현은 꼰대들 늙은 투표에 인생 맡기지 말고 나에게 표를 던져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 고문은 또 문제 제기한 부분이요. 그러니까 MBC가 해당 글이 올라온 자신의 트위터 화면을 캡처한 사진에서도
한홍구 정예설 직설이라고 밝힌 출처를 일부러 지우고 내보냈다는 겁니다. 네. 결국 자기가 쓴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가 밝혀뒀던 출처를 지워버렸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원문의 꼰대라는 비유도 노인층이라기보다는 넓은 의미의 어떤 기득권, 기성세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 고문은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MBC는 이에 대해서 그 출처 부분을 생략한 것은 시청자 위해를 돕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아무튼 이 사안은 그 선거방송 심의에 넘어가서 행정 제재인 권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언론중재위원회도 넘어갔는데요. 1차 조정에서는 그 정정보도가 이제 권고가 됐습니다만 MBC가 거부를 했고요. 2차 조정에서는 반론 보도가 조정이 됐지만 또 역시 MBC가 거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고문이 검찰에 냈던 그 명예훼손 고발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요. 검찰은 고의로 출처를 삭제했다고 보기 어렵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글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시청자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트윗글에 출처를 지웠다는 MBC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이해하기 힘들다는 좀 그런 앙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화면 보면 명확하게 의도적으로 지웠어요. 네. 근데 이해를 도우려면 이걸 보여줘야 더 이해가 되죠. 네, 그렇죠. 그런데 꼰대들 늙은 투표라는 이 표현을 이건 뭐 노인들 투표라고 이해되는 거는 그것 또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인용할 땐 좀 조심했어야 된다는 네, 그런 정도의 그렇죠.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자, 조선일보가 박원순 서울시장 발언을 잘못 보도했다가 정정하고 또 사과하는 일이 있었죠. 예, 조선일보는 지난해 5월 16일자에 그 스승의 날이었죠. 그 서울의 한 중학교를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 발언을 소개를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당시 그 현장에 있던 학생에게서 그 학교 폭력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학교 폭력 이해가 안 간다. 그건 전적으로 선생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선일보는 이 때문에 그 학교 폭력을 일방적으로 교사 잘못으로 돌리는 게 과연 적절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온다는 좀 그런 비판도 좀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박 시장은 곧바로 이제 해명 자료를 내서 당시 자신은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성인들이라고 얘기했다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로 밝혀졌고요. 박 시장의 말대로 한다면 학교 폭력 이해가 안 간다. 그거는 전적으로 성인들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원 발언이었던 거죠. 근데 성인들이라는 부분을 선생님이라는 부분으로 뒤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박 시장은 기성세대의 책임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이런 말을 했었다고 또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결국 조선일보는 다음날 정정 보도문을 내면서 사실을 바로잡았고요. 박 시장에 대한 사과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오늘은 조선일보하고 디지털 조선일보 이 두 네. 건이 들어와 있네요.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오보 사례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보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지금까지 기자협회보 장우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KBS 수신료, 무엇을 보유한 가구에 부과할 것인가. 그러니까 수신료가 부과되는 대상이 되는 물체를 여쭤보는 것이었는데요. 답은 1번 TV 수상기였습니다. 네, 뉴스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바 바텐더 노종면은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